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에는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본격적으로 뉴스 만나기 전에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22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3분기 연속 라디오 청취율 1위 여러분들 덕분에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해냈습니다. 하지만 I'm still hungry. 14.7%라고 하는 역대 최고의 청취율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꼭 깨보고 싶습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 오면 잘 받아주시고요. 조사해 주시는 분들께 어제 라디오 뭐 들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조사해 주시는 분이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들었다라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주 동안 청취자 이벤트도 진행을 합니다. 어제는 저희가 치킨을 보내드렸는데 오늘은 피자입니다. 생방 중에 문자로 방송 감상평이나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 10분을 뽑아서 피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발생하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신원 확인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가능하면 문자나 MBC 라디오의 어플리케이션 미니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치킨 다음엔 피자. 딱 떨어지네요. 맥주까지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또 안 돼서. 예. 자, 오늘의 뉴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피의자의 신상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가 오늘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었는데요. 피의자 김모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경찰은 별도로 비공개 이유를 브리핑해서 밝히지는 않았는데 기자들이 이제 경찰 관계자한테 들어보니까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서 얻게 될 공공의 이익이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우려보다 크지 않다고 이제 판단을 했다.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보다는 인격권 침해의 우려가 더 컸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김 씨의 당적과 관련해서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걸 누설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돼 있는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당적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 씨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이걸 이제 방조했던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던 70대 A 씨,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젯밤에 석방이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범죄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이고 그리고 관련자의 진술로 인해서 혐의가 충분히 소명이 됐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어서 석방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A씨는 아시다시피 이제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자신의 범행 동기와 신념을 적었었던 일명 변명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주기로 약속했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70대 A씨가 범행을 알고 있었지만 범행을 공모했다기보다는 단순한 방조자이자 조력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경찰은 그 문제의 변명문,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 문건이죠. 이 문건을 어디에 보내달라고 했는지, 실제로 발송을 했는지, 그런 약속을 했다는 조력자가 있는 사실, 그거를 경찰은 어떤 경로로 확인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 기자들이 이제 물어보고는 있는데 정확한 정보 전달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의 의문은 남아 있죠. 예를 들면 오늘 신상 공개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를 보니까 보통 신상정보공개위원회 열어가지고 판단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범죄에 있습니다. 이제 잔혹성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피해 정도가 상당한가, 그 다음에 이제 공공의 이익이 공개했을 때 공공의 이익이 얼마나 되는가 등등을 다 고려해가지고 결정한다 이렇게 써 있던데 제가 볼 때 그 피해의 어떤 상당함이라든가 범죄의 잔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충족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공개되지 않은 그러한 판단의 배경은 뭘까 이런 데는 의문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저는 이제 모든 형사 사건에서 계속 이제 피의자 신상을 무조건 다 공개하는 게 맞냐에 대해서 좀 의문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가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무조건 공개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고 이 형사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일관되게 계속해서 적용을 해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없을 거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적을 공개해야 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이 범행의 어떤 동기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예를 들면 언론의 보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언론의 정보를 주지 말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할 거면 내일 어쨌든 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거 아닙니까?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꼭 당적의 어떤 핵심을 다 공개하지 않더라도 이게 어떤 경로에 어떤 사고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행동을 해서 이러한 경위에 이르렀다라는 거는 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되는 것이죠.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특히 피해를 본 이재명 대표한테는 이게 어느 정도의 어떤 이 상황이었는지가 충분히 또 설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내용은 내일 공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종 수사 결과라고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라고 얘기가 나와서 저는 첫 번째 그게 의문입니다. 핸드폰 포렌식 하려면은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복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핸드폰을 제공했던 사람 내지는 압수수색을 받은 사람이 일일이 포렌식 과정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포렌식 다 끝났습니까? 그리고 주변 수사 다 끝났습니까? 왜 벌써 최종이죠? 저는 중간 수사 결과라면 좀 이해가 가는데 왜 벌써 최종 수사 결과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 국민들은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는데 첫 번째 최종 그 수사 결과 발표라는 점이 마음에 걸리고요.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당적을 밝히지 않고 동기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포렌식이라든지 이런 과정이나 이런 거 없이 참고인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의 진술만을 가지고 최종 수사 결과를 그리고 동기까지 분명히 해서 수사 결과를 낼 수 있다면 대한민국 부산경찰청의 수사 역량은요 전 세계 탑 오브 탑입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수사를 옆에서 지켜봤지만 이렇게 신속하게 최종 수사 결과를 내오는 거는 저는 처음 봤어요. 저는 결단 여기서 단언하건대 결코 최종이라고 간판을 붙였다고 해서 이 수사 결과 발표가 최종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저의 경험칙상 말씀드립니다. 그 당적 부분과 관련돼서는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조금 설명드리겠는데 정당법상의 이제 조항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경찰이. 네. 근데 정당법상의 조항을 지금 굉장히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정당법상의 조항을 적용하는 거는 특정 정당의 명칭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런데 이 범행 동기를 설명할 때 이 정당의 명칭을 설명하지 않고도 이러한 범행이 어떠한 경로로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적을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 정당법상의 그 조항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면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당적 유무, 당적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라는 그 조항 때문이라면 그것을 피해가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게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가졌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의문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좀 비평가로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이제 경찰이 물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내일 이제 결과 발표를 최종적으로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정치적인 의미를 축소하는 쪽에 수사의 초점을 한 축을 두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의문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 소위 말하는 변명문이라는 거의 내용이 이미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이제 매체를 통해서 상당 부분이 공개가 됐고 그 내용이라는 게 정치성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 내용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는 경찰에서도 일정 부분 이제 확인해 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적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범행 동기를 설명할 때 초기에 이제 체포된 이후에 이제 조사 과정에서 본인도 그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행적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민주당에 가입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당적과 관련된 설명 없이 내일 수사 결과에는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들이 좀 남다 보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부분을 조금 계속 축소하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는 건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좀 의문이 남게 되는 거죠. 결코 최종이 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재명 습격범이냐, 이재명 살인미수 피의자냐, 이거 한번 그 포털에다가 또는 뭐 구글에다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언론사가 이재명 습격범 또 약간 민망한지 이재명 습격범을 따옴표 쳐가지고 경찰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부른다라고 따옴표 치는 언론이 있고요. 그냥 이재명 습격범이라고 쓰는 언론이 있고요. 이재명 살인미수 피의자라고 쓰는 언론이 있습니다. 왜 어떤 언론은 이재명 습격범이라고 쓰고 어떤 언론은 이재명 살인미수 피의자라고 쓰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내일 퇴원을 하신다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테러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네. 예. 네, 오늘 뭐 의료진하고 상의를 한 결과 상태가 다소 호전이 돼서 내일 일단 퇴원을 하고요. 당분간은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간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민주당 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당무 복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현재는 이제 죽으로 식사를 하는 상태지만 의사소통이 이제 가능한 정도로 회복이 됐다라고 합니다. 아마 퇴원을 하면서 별도의 메시지를 낼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별도의 메시지의 내용에는 당연히 이제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유감이라든가 또 민주주의가 이런 식으로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라든지 이런 메시지도 있어야 되겠지만 특히 이제 지금 지지자들이 상당히 놀란 상태고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는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또 이재명 대표가 진정시켜줘야 되는 어떤 그런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놀라고 동요하지 마시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그러한 메시지를 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이거 한 가지 아까 지나가다가 말았는데 이번에 이 공수처 처장 후보로 정부 여당이 밀고 있는 분 계시잖아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분이 이전에 문재인 정권 관련돼서 규탄하는 그 토론에 나가셔가지고 국가원수 시해 꼭 반역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런 주장이 이제 꼭 그런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시스템을 뭐 붕괴시키는 것이 반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그 당시 이 전 정권이 반역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건데 그런 부적절한 주장을 하는 분이 어떻게 공수처의 어떤 뭐 중요한 책임을 맡아서 서장으로서 이러한 종류의 어떤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면 배우가 뭐 예를 들면 고위 공직자이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드라마에는 나오는 얘기겠지만 현실에 있는 얘기 아니겠지만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 어떻게 그런 수사를 진두지휘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참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주요한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물론 그 표현이 과하다고 느끼실 분이 있겠지만 그 표현이 크게 놀랍지 않을 정도로 현 정부의 정책 방향, 여기서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은 헌법 질서의 궤도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인식이다. 즉 헌법 질서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국가의 헌법 질서가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원수를 시해하거나 권좌에서 물리는 것을 두고 꼭 반역이라고 볼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런 분이 공수처장으로 가시면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피의자 같은 분들이 그래도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게 저는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청와대로 쳐들어가자라고 붕짜자 하셨던 분이 국방부 장관이시고 이게 무슨 뭐 국가원수 시해 꼭 반역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공수처장 후보고 이런 가운데 증오와 혐오가 극단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잠시 전에 177명 재석해서 177명의 찬성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쪽 의원들은 전원 퇴장한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 이후에 이제 438일 만이고요. 유가족이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설치해 달라라고 이 요청을 담은 특별법안의 제정을 제안한 지 316일 만에 긴 시간을 걸쳐서 이제 특별법이 오늘 통과가 됐습니다. 국민 동의 청원에 이제 동의한 사람만 해도 5만 명을 넘겨가지고 국회로 이제 회부가 됐었던 사안이고요. 지난해 4월에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자, 오늘 유가족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특별법 통과 과정을 지켜보셨는데요. 본회의장 앞뒤로, 그러니까 안팎으로 매우 좀 혼란스럽고 유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답답하셨겠다 싶은 광경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특검법 통과를 규탄하는 규탄 집회 같은 것도 있고 그랬어요. 이 통과 과정을 직접 참여하시고 지켜보셨던 이정민 12구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님 잠시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12구 이천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정민입니다. 네. 12월 말 제가 신장식이 간다 코너에서 국회 앞에서 농성하는 유가족분들 직접 만났는데 그날은 결국 상정이 되지 않았고 오늘 특별법이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오늘 통과 과정 국회 본회의장에서 쭉 지켜보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물론 1년 동안 특별 통과를 해서 무단히 우리가 많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지금까지 왔었는데 오늘 결국 통과는 했지만 그렇게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네요. 네. 어떤 측면에서 무거운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여야 합의를 위해서 저희가 무단히 노력을 해왔었고 꼭 합의를 이루어서 합의된 법안을 가지기를 굉장히 많이 바랬었는데 네. 결국 마지막에 와서 그 합의가 불발되었고 결국은 또 야당 단독으로 그렇게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또 하나의 산을 기다려야 되는 거부권이라는 그런 큰 산을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 자체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는 대통령이 여야 합의된 법안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시고 네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조사가 그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기가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 전에 세월호 맞습니다. 특조위를 봐도 네, 이 두 맞습니다. 번째 또 산이 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게 염려가 되어서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양보하고 네. 포기하면서까지 여야 합의를 이루려고 굉장히 무진장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실에서 금방 입장을 냈는데요. 네네. 야당의 일방 강행 처리 유감이라고 하는 것이 일성입니다. 아직 거부권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이 일성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어떤 이 법안에 대해서 방침을 가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야 합의 불발됐고 야당은 표결하지 않고 퇴장하고 이 특별법 통과에 대해서 규탄 집회를 했다고 하는데 옆에 뭐 지켜보셨습니까? 저희는 그 본회의장에 있어서 규탄 집회를 하는 거는 보지는 못했는데요. 네. 뒤에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너무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처음과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행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구나. 그리고 직전까지 합의를 위해서 그렇게 무단히 같이 노력을 했고 자기들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네. 갑자기 돌변해서 규탄 집회를 한다는 게 저는 참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네. 뭐 어떤 근거로 규탄 집회 그리고 계속해서 1년 내내 이야기하던 게 정쟁을 이야기했거든요. 네. 사실 그 정쟁이란 소리를 안 들으려고 저희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려고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합의를 도출하려고 했던 건데 결국은 지금 이렇게 자신들이 다시 정쟁으로 또 몰고 가고 있습니다. 네. 자, 특조위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또 그래서 특조위가 구성이 된다면 진상규명 핵심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가장 사실 참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강하게 정부에다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이 참사가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밝혀달라. 원인. 왜 무엇 때문에 이 참사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단 한 번의 브리핑도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고 싶다. 왜 그때는 인파 관리를 위한 경력이 투입이 되지 않았는지, 네. 왜 전혀 가족 아이들이 그렇게 길에서 서서 압살을 당하고 혼절이 되어 있을 때 알겠습니다. 재빠르게 병원으로 출동을 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밝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민 12구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고 듣고 네.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임경빈, 김민아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자, 비대위원 박은식. 네. 이분의 SNS가 지금 추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박은식 그다음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죠. 예.
어떤 얘기들 때문입니까, 이건? 사실 이제 그 박은식 비대위원의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이미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이제 발언들이 거기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고, 지금 이제 박은식 위원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인데 네. 과거에 올렸던 글들이 계속 좀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막장 국가 조선시대랑 식민지를 이제 막 벗어난 나라의 첫 지도자가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을 평가를 하면서, 그러면 이승만 대안이 누가 있느냐? 김구? 폭탄 던지던 분이 국제 정세와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까? 여운형 암살에 김구가 관련되어 있다는 건 들어봤냐? 라면서 이제 김구 선생을 이제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된 겁니다. 이건 뭐 역사학계에서는 아무런 의미 없는 얘기라고 다 정리된 얘기를 이렇게 그렇습니다. 근거가 없는 걸로 혼자만 이제 안다는 듯이 이렇게 막 쓰셨네. 정리가 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박 의원이 또 이제 했었던 얘기, 노예제에 의존하던 조선과 근대화된 대한민국 사이의 큰 간극에 결국 일제 강점기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조선이 갑오개혁 이후에 노비도 폐지하고 형법대전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나라가 망해서 의병 일으켰을 때도 상놈이 양반의 말대꾸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당했던 역사를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선진 법률 시스템 수준으로 도약할 가능성은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거는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하루에 10번씩 일본 쪽을 향해서 큰 절을 하고 감사하다고 생활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분들이 꼭 상대방 비난 잘한다고 지금 비대위원 되는 다음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면은 네. 모르쇠 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한번 좀 사과를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영입인재 1호 이분도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팬카페 출신이고요. 박성수 변호사요. 예, 그리고 본인이 만들었던 운영자를 만든 커뮤니티에서 여성 혐오 모욕성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경향신문이 단독을 했는데, 예. 운영진으로서 이제 방치했다는 게 이제 경향신문의 지적입니다. 근데 여성 혐오나 이 그 모욕성 표현의 수위가 너무 높아요.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분들 한 군데 모아놓기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자,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11일 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 대부분 거부하셨네. 그렇습니다. 조 후보자가 거의 모든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라는 게 민주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의 지적입니다. 음주운전, 아들 병역 의혹, 8억 원의 증여세 경위 등등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필요한데 지금 후보자가 사실상 제출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민주당 정보위 위원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 자료 제출 이렇게 안 하면 청문회 하루만 넘기면 된다 이런 생각 때문일까요? 그렇죠. 이제 청문회가 거의 의미가 없어진 거죠. 지난 정권에서 사실 청문회에서 뭐 여야가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는데도 대통령이 임명 강행했다. 뭐 그게 뭐 수십 차례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공격을 했습니까? 그럼 이번 정권이 그런 전 정권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비판하면서 이번 정권이 들어섰으면은 적어도 이번 정권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임명 강행은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심지어 이제는 자료 제출까지 그냥 거부하는 게 뉴노멀이 돼버린 청문회를 치르고 있어요. 이게 이분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네.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차라리 하지 말지 뭐하러 합니까 지금. 청문회가 없는 시절로 돌아가자는 건지 상당히 좀 묻고 싶습니다. 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개인정보 동의를 못해서 각 기관에서 정보를 못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수차례 괜찮다. 청문회에서는 이 개인정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크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제출해야 된다라고 수차례 이 법률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관에서 각 부처에서 이거를 정보를 주지 않는 것, 그 담당 공무원들 나중에 불이익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줄 수 있습니다. 네, 자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김민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